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안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한밤중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위협 비행, 포병 사격까지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의도와 배경을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지정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 조치선 남쪽으로 내려와 위협 비행을 하고 동해상으로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을 비판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 16곳과 개인 15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수사에 예외나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말에는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며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북한이 군용기를 동원해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로 사격이 금지된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까지 벌였습니다. 우리 군은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는 등 북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포병 사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새벽 1시 20분쯤부터 5분 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새벽 3시쯤부터 10분 동안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 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오늘 새벽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포사격을 한 만큼 두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까지 최소 4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 포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또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는 군용기를 몰고 군사 분계선에 접근을 해서 위협 비행을 하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군용기 10대를 동원해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전술조치선은 우리 군이 유사시에 대비해 설정한 가상의 선입니다. 북한 군용기는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서동부 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에서 7km까지 근접 비행한 건 지난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당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연쇄 무력 도발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내고 남한군이 어제 5군단 전방 지역에서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한 군부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며 밤사이 벌인 일련의 무력 행동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철원 사격장에서 미군이 단독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연장 로켓포 MLRS 포병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철원 사격장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포병 사격 훈련 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표적도 더 후방에 배치했다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지난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해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오늘 오전 9시쯤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이번 포병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동시다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사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킬체인을 포함한 한국형 삼축체계는 유효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북한의 도발이 9.19 위반이라고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반인 것이 맞다면서 도발 행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반이라고 언급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합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또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뒤따른다면서 대적관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 선제 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고 대신 삼축체제는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준비해갖고 온 삼축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삼축체제는 유효한 방어체계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삼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전쟁 결정에 있어서 심리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체제를 말하는 한국형 삼축체계는 유사시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대량 응징 보복까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도 긴급 개최됐죠?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도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에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9.19 합의까지 위반하면서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 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추가 도발 시에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새로 발표된 독자 제재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교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또 제재의 효과성을 위해 독자 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제재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을 교차 중첩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과 호주도 이 중 일부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대표 강철학과 다렌 부대표 변광철,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등입니다. 또 기관 16곳은 대량 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광물, 원유 밀수, 또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는데요. 로켓공업부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화성선박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의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서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강력한 메시지여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밤 북한의 도발을 두고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밤새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대해서 여야는 각각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이번 도발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지금의 북핵 위기는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김정은의 처분에만 맡기는 허황된 거짓 평화쇼였다. 민주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북 독자 제재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정부의 위기 대응은 아쉽다고 평가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서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요. 네, 당시 정부의 사건 대응이 부실했고 조직적인 은폐, 왜곡 정황까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는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도 어겼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월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가 있다며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 국정감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는 24일까지인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원회 등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는지를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대표가 방산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며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대표를 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서해 피격 사건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만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무리하게 단정지었다면서 그 근거도 공개했는데요. 먼저 당시 해경의 발표 듣고 감사원의 발표 내용 보겠습니다.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경은 당시 고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자진 월북 추정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선박의 구명조끼 수량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쓰여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보유한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힌 게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김홍희 해양경찰청이 고인이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내부 보고서를 보고서도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진술로 해경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분석 없이 나만의 구명조끼로 단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경이 자진 월북의 근거로 꼽은 또 하나는 바로 배에 남겨진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 슬리퍼가 누구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경이 고인의 것으로 단정지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유족 역시도 문제를 삼은 내용입니다. 이 슬리퍼가 동생 거라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 배에 물어보니까 다 자기들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월북이나 자진 월북이나 특정을 하면서 이 슬리퍼가 있으니까 동생 거라 왜 추정을 하냐고요. 또 감사원은 해경이 이대준 씨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면서 채무관계나 도박 중독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발견된 당시 부유물에 의지했던 점도 월북 근거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선박 내에서 부유물로 쓸 문체가 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 씨가 의지했던 건 바다에 떠다니던 불상물로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수사 요청이 꼭 검찰 수사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또 감사원 판단이 검찰 수사의 참고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판단도 제한적으로 열람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나온 거여서 당사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네, 최근 북한이 왜 한밤중 새벽에 도발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용기 위협 비행을 한 데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170여 발의 포사격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물출 교수님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북한의 최근 도발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군용기도 막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북한의 이런 최근 그 도발 행위는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뭐 불신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돌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 2월 그 북미 그 한우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에도 직격탄을 이제 그 보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남북 관계 불신이 이렇게 깊어지고, 그 최근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제 뭐 필요하면 뭐 국지전 또는 전면전까지 고려할 수 있다. 국지전, 전면전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는 발언은 지난 그 7월 27일이죠. 그 전성절 기념식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을 이제 쏟아내면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위험한 그 도마 위에 올라선 대통령 그리고 가장 큰 안보 위협에 노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신중하게 처신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아주 치밀한 계산 하에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겨냥하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압박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내부 분열을 더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적대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강력한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어제 상황을 보면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비행금지구역 5km 앞까지 접근을 했었잖아요. 상당히 가까이 왔습니다.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정부의 그 군사적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강력한 경고도 보내고 실질적인 행동도 하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9.19 군사 합의에 이제 뭐 파기 가능성 언급도 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파기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맥락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9.19 군사 합의의 핵심 정신이 뭔가 하면 이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9.19 군사 합의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완충구역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군사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좀 그동안은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사격을 했단 말입니다. 170여 발. 그러니까 서해로도 한 130발, 동해로도 한 40발을 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도발 가운데 연평도 포격 도발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때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계세요? 이제 물론 그때하고 지금이 훨씬 더 이제 엄중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북한이 포사격한 것은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전방에 가까운 지역에서 뭐 아주 연속적인 그런 포사격 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도 포사격으로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일견 보여져요. 우선은 보여지는데 우리가 남쪽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어로 티포텟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강대강 대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위나 정도나 범위에 맞는 이제 도발을 하는 건데 연평도하고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때보다도 훨씬 우리의 어떤 군사적 대응보다도 훨씬 높은 수위의 대응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전술핵이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이제 군사적 위협 수준은 결국 이제 필요하면 전술핵을 통해서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차이라고 봅니다. 9.19 군사 합의가 행동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북한이 이걸 위반한 게 2차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 창린도에서 2019년 11월이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감 표명을 했죠. 군사합의 위반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방부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우리 입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2020년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DMZ 그 우리 이제 감시 초소를 향해서 이제 사격을 했죠. 그죠? 이제 그때는 우리도 그 대응 그 경고 방송도 하고 또 경고 사격도 하고 그리고 또 해명도 요구했죠. 그런 이제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9.19 군사 합의가 몇 차례 위반 사례가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9.19 군사 합의 파기에 이어서 남북 간에 혹시 모를 국지전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9.19 군사 합의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이 오해에 의한 또는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그 좀 더 근본적으로 막아보자. 그게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구절이 꽤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완충구역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우발적으로 얼마든지 국제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막는데 초점을 둔 합의가 9.19 군사합의거든요. 근데 이 이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이제 사문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말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제 사문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일정하게 합의가 이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DMZ 비무장화라고 그래서 판문점에 지금 그 무장 병력이 다 철수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부 이제 CP가 감시 초소가 지금 이제 철거됐고 이 정도 합의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뭐 그 정신도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뭐 파기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완충구역 안에서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지금 대응 태세로 봐서는 충분히 저는 국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에 특히 이제 우리 남한의 이제 안보 위기를 최고도로 고조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압박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그 공세적 그런 적대시 정책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지거든요. 북한은 이제,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면 그걸 또 도발이라고 생각해서 더 큰 도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대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9.19 군사합의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모든 지역에 이제 그 핵을 다 이제 철수를 시키는 건데, 근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대화 협상 조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바로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갈 수가 없고 그 전에 이 공중, 해상, 뭐 지상에서의 적대 행위부터 우선 없애야 되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만 지키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적대 행위가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북한의 저런 뭐 다양한 포라든지 뭐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오히려 핵 전쟁보다는 오히려 재래식 전쟁이 먼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그게 결국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우리가 비핵화 합의를 해서 이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9.19가 이 군사합의를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대화와 협상을 저는 재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뭐 북한이 저렇게 무차별로 지금 도발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화와 협상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이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걱정스럽습니다. 이문철 교수님께서는 뭐 돌발적인 국지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번 달이 물가 정점일 것이란 정부의 전망에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한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수입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현재 상태를 종합하면은 한 2-3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망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려가 다시 커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한 달 전보다 3.3%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수입 물가가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실제로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와 밀,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 역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10월 정점론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 상황상으로는 10월 정점론은 어려운 것 같고 향후 한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나.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물가 정점 시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연이은 태풍과 폭우 여파로 지난달에는 국산 배추 한 포기가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는 등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었죠. 김장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중국산 김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장 재료값 상승에 중국산 김치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는데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곳에서 채소를 사는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실제로 중국산 김치를 찾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판매하시는 상인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실제로 국산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보단 올해 국산 배추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입김치 찾으신 분들이 한 20-30% 많이 이렇게 고객들이 늘으신 것 같아요. 올해 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 지난주까지는 아예 국산 김치가 풀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중국산 김치를 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가격 부담을 호소하며 중국산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산 김치 수요가 늘어난 이유, 배추와 물을 비롯해 김장에 필요한 재료비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9,7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6,000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보다 40% 넘게 비싼 수준인데요. 무도 한 개 3,700원대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고 깐마늘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중국산 김치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가게에서는 중국산 김치 10kg이 18,000원 수준에 팔리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10% 넘게 오르긴 했지만 국내산 김치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김치 수요가 늘었다고 해도
영세업체들은 매출 증가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미 대부분 품목의 매출이 떨어진 데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국산 김치 가격이 올라도 반사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8.1%를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6% 올랐습니다. 지난달 6.3%보다 더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갔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인 8.7%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차 총회 연설에 나선 IMF 총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monetary policy puts a foot on the brakes, fiscal policy should not step on the accelerator because if it does, we are for a very dangerous ride.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지난 석 달간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2분기 11%보다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앨 거라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하락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불안 요인을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어제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이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과거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유튜브 매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언급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을 빨리 퇴진시키자는 건 대선 불복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을 내란 선동, 예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주요 공항, 항만 권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일선청 4곳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7, 80명 규모로 관세청이나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련 기관 인력도 투입돼서 대규모 마약류 밀수와 다크웹을 비롯한 인터넷 유통, 의료용 마약 유통 등을 중심으로 합동 수사를 벌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두산 베이스의 새 사령탑이 됐습니다. 두산 베이스는 이승엽 KBO 홍보대사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초대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인 총 18억 원에 사인했습니다. 통산 홈런 1위인 이승엽 감독은 KBO 리그에서만 467개 홈런을 쳤고 한일 통산 626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주차 이주혜 선수와 이주혜 골, 베스트 11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손흥민은 13일 열린 D조 4차전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전반 2골을 뽑아내면서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반 36분에 터뜨린 왼발 발리 슛이 이번 주에 나온 최고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이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은 건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이고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2승 1무 1패, 승점 7점을 기록하면서 D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 BTS의 콘서트가 내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BTS 팬들 아미가 몰려서 부산은 현재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공연장 앞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앞입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경기장에서 내일 공연이 열리는 거죠? 네, 내일 저녁 6시 방탄소년단 Yet to Come in 부산 콘서트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불과 4개월 전에 팀 활동 전면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린 뒤라 이른바 완전체로 진행하는 이번 공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연 제목인 Yet to Come은 지난 6월 BTS가 발매한 신곡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순간을 기다리며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희망을 이번 공연에 담았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이번 공연을 전 세계 BTS 팬 가운데 5만여 명이 직접 관람합니다. 공연은 내일이지만 주변에는 많은 국내외 BTS 팬들, 아미가 이곳을 찾아 여러 곳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을 찾아 공연을 기다리는 아미를 만나봤습니다. BTS,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r music. I love your personalities, and all that you sent throughout the message you sent throughout the world. I'm looking forward to tomorrow. 사랑해, 뭐라 해. 공연장인 아시아드 주경기장 외부에 BTS 멤버 모습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주변 도로에는 보라색 등 600개를 설치한 보라로드가 조성됐습니다. 보라색은 BTS를 상징하는 색으로 이 부산시가 BTS 공연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멤버 현수막이 주변 가로수길에도 길게 나부끼는 등 이곳은 온통 BTS입니다. 무료인 이번 공연표를 추첨 등으로 확보한 5만여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연표가 없어도 부산을 찾은 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공연으로 부산을 찾는 내 외국인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도 많습니다. 매일 밤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등 부산 지역 주요 건축물이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드는 보라의 부산. 직접 공연을 볼 수 없어도 부산항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실황 중계로 만나는 라이브 플레이, 전야 이벤트와 BTS 관련 각종 전시, 판매 행사가 줄줄이 열리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아미 회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공연이라는 하이라이트를 뒤에 배치하고 각종 부대 행사를 진행하는 BTS 축제가 지금 부산에서 한창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까지 BTS 공연을 앞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 아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도 가을 기온을 느끼기 좋다고요? 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도심 공원에는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따스한 가을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선선한 바람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는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3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도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에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색이 짙어지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산들은 알록달록한 단풍색으로 가득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내륙의 산들도 정상부터 하나둘씩 단풍 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 선선한 날씨 속에 단풍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한다고 합니다.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날씨,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네, 마치 초겨울이 일찍 찾아온 것처럼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을 보면 월요일 영상 11도에서 화요일에는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인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기온 자체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북서쪽 5km 상공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될 것으로 보여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추위와 함께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이른 추위는 사흘 정도 이어진 뒤 목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여야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안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